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오프닝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부에서도 오늘 자정부터죠. 예, 수도권 그렇습니다. 2단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혹은 2.5단계로 격상 전문가들은 꾸준히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예. 정부 또 방역 당국으로서는 이 경제적 문제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심이 깊었을 거예요. 네, 경제적 문제를 이제 생각하는 건 이제 흔히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부가 주저주저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예. 하지만 또 수치의 기준을 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 넘어서면 2단계로 간다. 요걸 예. 넘어서면 뭐 3단계, 5단계로 이제 세분화시켰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다음 단계로 간다라는 걸 발표하고서 준비하는 기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예. 자영업하는 분들이든 누구든 간에 예. 공연장이든 예식장이든 간에 다 예약된 고객이 있고 준비된 양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상당히 좀 기간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부도 네, 며칠부터 갑니다라고 바로 얘기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걸 준비할 시간을 주려면 이렇게 바로바로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흐름을 보시면서 아마 영업하시는 분들도 아이고 결국 이러다간 간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하실 테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로 따지고 보면 대비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같은 경우 합쳐서 2,0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한 명이 아마 150, 160 정도로 감염을 시킨 예. 엄청나게 감염을 시키는 사례도 나왔으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걸려가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어라는 확실한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이어지면은 방역 당국이 대응하기조차 힘든 예. 우리 시스템이 예. 무너지는 단계니까 이제 강화를 하는 거죠. 예. 2차 유행이 확산되고 나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예. 지금 이렇게 되면 3차 유행으로 가는 상황인데 역시 2단계로 격상하면서 카페 같은 경우에도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어렵죠. 호프집은 9시 이후로 사실 손님들이 몰리는데 9시 이후로 영업하지 말려면 거의 뭐 문을 닫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뭐 노래방도 마찬가지겠고요. 뭐 PC방, 뭐 헬스장 다 비슷한데 네. 2차 유행 때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벌써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2부에서 한번 다시 백순영 한번 교수 나오시니까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일단 우리 언론이 어떻게 코로나19를 쓰느냐 이거부터 보죠. 처음에 네. 코로나19 문제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 언론이 너무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예. 어떻게 막아야 될 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나를 사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 공포심부터 확 키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한번 제가 기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뉴스원이 보도했습니다. 11월 19일. 예. 오늘에야 1.5단계인데 전문가 시민들은 무슨 1.5단계를 하느냐. 2단계로 바로 가야지. 예. 라고 지적을 한다. 당장 2단계로 올릴 기준이 아직 안 됐다고 안심할 수가 있는가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 예방 전문가들의 입장을 이제 충분히 반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 어제 오후에 뉴스원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밤 9시 셧다운 술집, 노래방, 헬스장 결국 망하라는 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같은 언론사인데 전혀 상반된 논조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2단계 격상 발표한 지 1.5단계 발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2단계 격상이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기사에는 오늘 1.5단계 했는데 아니다. 바로 2단계로 가야 되는데 왜 1.5단계를 거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흘 만에 1.5단계 사흘 전에 해놓고 왜 2단계로 바로 또 가냐. 이렇게 이제 기사가 헷갈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흘 전에는 빨리 격상시키지 뭐 하느냐라고 기사를 썼는데 막상 격상시키니까 자영업자 다 죽는다. 예. 이거는 그럼 이게 뭐 선택적 보도입니까? 아니면 어쨌든 정부 하는 일을 비판하고 싶은 겁니까? 두 개가 다 겹친 것 같긴 합니다. 예. 이럴 때 언론 보도가 사람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면 거리두기 2.0으로 빨리 가자 하면서 그 뒤에다가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이런 타격을 입게 되니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보완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종합적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기사의 전체성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대책도 함께 고민해서 독자가 큰 상황, 큰 그림을 함께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똑 떼어서 주말에 한 번 쓰고 똑 떼어서 월요일 날 한 번 또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혀 독립된 기사로 따로따로 존재하니까 읽으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결국 어떻게 따지면 미완성의 뉴스 보도만 계속 나가는 겁니다. 예. 완성되지 않은 것들만 계속 나가는 거고. 뭐 최근에도 독감 백신을 맞고 그렇죠, 사망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독감 맞습니다. 백신과 사망이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뭐 20몇 번째 이렇게 계속 기사가 나다가 그렇게 나가니까.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그 기사가. 네, 지금 한 줄도 안 예, 한 나오고 줄도 안 있어요.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기사 안에 다 집어넣기가 부담스러우면 하나의 기사 밑에 또 다른 연속 기사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예. 조치를 취해지는데 예. 또 제목은 엄청 선정적 아닙니까? 예. 죽으란 얘기냐, 문 닫으란 얘기냐. 그러니까 마치 이것만 읽으면 자영업은 다 죽어도 좋으니 방역이 최고야라고 정부가 막 마구잡이로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을 들도록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불신하게 되는 거죠. 예. 이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논리학상에서 발생적 오류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변하기 때문에 변한 거에 따라서 대응도 달라지는 게 맞는데 무한정 옛날 것만 계속 고집하면서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그래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도 발생적 오류가 되는 거죠. 방역이 더 시급할 때가 있고 경제를 빨리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을 풀어서 보호할 때가 있는데 그때 다른 걸 언론이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중요한 예. 거죠. 그 최근에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워딩을 그대로 땄는데 뭐 야당이다 보니까는 코로나 전파의 잘못은 정부가 방역 실패한 것이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한쪽 워딩만 따서 썼다 말이죠. 예. 이건 과연 올바른 보도를 할 수 있겠느냐. 뭐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는 K 방역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특히 보수 언론을 통해서는 그런 외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뭐 스웨덴이 잘한다, 뉴질랜드가 잘한다, 대만이 잘한다, 뭐 이런 것만 쓴다거나.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번 3차 유행은 정부 정책 실패가 근본적인 책임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언론은 당연히 그 따옴표를 또 찍고 그걸 그대로 집어넣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데는 크게는 두 가지죠. 역학적인 요인이 있고 정책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역학적인 요인에는 확진자의 발생 경로라든가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 정책적인 요인은 방역 정책에서 거리 두기를 언제 조정하는가 또는 마스크가 제대로 생산돼서 공급되는가 하는 기업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를 지금 방어하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져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게 이제 정책적인 요인이죠.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을 이 중에서 딱 하나 방역 정책이 문제가 있어. 여기에다 다 몰아 씌우는 거죠. 이러면은 이걸 뭐라고 붙이냐면은 통계 분석에서 다중 공선성 오류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통계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막 엉켜서 작용하는데 그중에 하나만 핀셋으로 딱 골라내가지고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얘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중 공선성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우리 언론들은 이 다중 공선성 오류 안에서 계속 헤매요. 예. 왜냐하면은 왜 공항을 빨리 폐쇄 안 했어. 이거.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갖다 다 막고 내쫓아버렸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죠. 또 우한 코로나라고 예. 얘기하면서. 그다음에는 대만은 마스크 사기가 쉽대는데 왜 우리는 마스크도 하나 없어가지고 쩔쩔매. 대만은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스웨덴은 집단 면역 방식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규제 안 하고 해도 다 잘 돌아가게 돼 있다는데 우리는 왜 나오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마스크 꼭 써라 난리를 치는 거야. 예. 근데 사실 스웨덴은 집단 면역 체제를 한 번도 가동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거기도 우리처럼 쩔쩔매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공세들은 논리나 분석에 있어서 항상 심각한 오류 속에 있고 그걸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은 항상 논리적으로 오류인 기사만 받아쓰면서 오류의 책임에서는 항상 자유로운 거죠. 언론하기 쉽죠. 막 받아쓰고 책임은 없는 거니까. 예. 뭐 다운표 저널리즘이라고 또 그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피해갈 구멍은 있으니까요. 예. 자,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하고 또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언론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아까 우리가 초입에 예. 너무 문제점이 그 공포심을 우리 언론이 조장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선 딱 하나만 분명하게 얘기하면 5월 달에 제정된 감염병 보도 준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의학, 과학 전문가의 말을 제대로 인용할 것. 예. 추측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말 것. 예.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과 같은 이거는 수치로 분석하고 수치로 증명해야 되는 것들을 예. 정부 실패 탓이야, 정책 실패 탓이야, 정치적으로 몰고 가지 말 것. 그리고 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면 정치적으로 공격해야만 됩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정치적 공격이 뭐냐면 제2단계로 올라서는데 너무 늦었다든가 방역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경제 정책이 뒤따라가면서 예를 들면 소시민들을 보호하거나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정책이 미비하다거나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 다 정부 탓이야. 대통령을 잘못 떠서 그래. 좌파 정부니까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다중 공선성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도 준칙이라는 게 것이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보도 준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 언론이 잘 지키고 있느냐 거기 준칙에 대해서. 준칙을 근데 안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늘 후배들한테 준칙을 옆에다가 프린트해서 좀 붙여놓고 예. 자기가 기사 쓸 때 보면서 좀 써라 제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오류의 문제도 옆에다가 흔히 언론이 저지르는 오류에는 뭐가 있는지 좀 이렇게 쫙 붙여놓고 내가 지금 쓴 이 내용이 이 중에서 어떤 오류에 속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써야 되는데 예. 예, 책임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언론 자유가 그렇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안 그러는 거죠. 예.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 및 정강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을 실어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등 5개 언론사가 게재한 의견 광고에 대해서 예. 심의를 한 뒤에 기각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는 기사하고 광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죠. 뭐 이랬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예.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받아서 광고를 실어주고 문제가 있으면 기사로 비판하겠다 이런 건데 돈벌이가 되니까. 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그러면 언론이 사회적 공개라고 했을 때는 좀 이상한데. 편집국은 우리는 기사 쓰는 데지 광고는 상관이 없는 데입니다. 예. 광고국에 가면은 우리는 영업하지 옳고 그르고의 판단은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만 받으면 되는 거지. 사장님은 왜 그런 것까지 나한테 갖고 와서 신문윤리위원회에 갖다 줬더니 그거는 개별 언론사한테 예. 얘기하지 왜 우리한테 와서. 태도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예. 그러나 신문윤리 강령을 보면요. 이거 한국신문협회가 만든 겁니다. 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뭐라고 돼 있냐면 신문 광고는 내용이 진실해야 된다. 과대한 표현으로 대중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강령을 보면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광고로 실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내용.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전광훈 씨의 광고가 그랬거든요. 예. 거기 보면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확진자를 막 부풀렸다. 방역 지침상 접촉자가 아닌데도 무한대로 접촉자라고 몰아세우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한다. 격리를 강요한다. 등등등 엄청난 잘못된 내용들이 잔뜩 적혀 있는데 그것들을 광고로 다들 실었는데 신문윤리위원회는 그거는 윤리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언론사가 알아서 하지라고 뭐라고 근데 그러죠.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신문 광고 윤리 강령을 완전히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예.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 이거 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설치만 돼 있지 사실은 운영은 안 되잖아요. 근데 신문윤리위원회에 또 공적 자금에서 7억 5천만 원씩 1년에 지급이 됩니다. 잘 좀 해달라고. 예. 뭘 잘해달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돈이 그럼 도대체 어디 쓰이냐. 뭐 전관예우죠 뭐. 예, 언론사에 있다가 가신 분들 또 예. 봉급도 좀 타시고.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내려줬다. 그럼 예.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없어지겠느냐. 앞으로도 또 기사는 기사고 광고는 광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별 수 없습니다. 암만 신문사에 항의해도 광고는 광고고 기사는 기사일 뿐 우리는 편집국입니다 할 테고 광고 문제는 광고로 답을 해야 됩니다. 해당 기사가 실린 신문의 광고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인다든가 신문 자체를 불구독 운동을 벌인다든가 이렇게 분명하게 돈 문제로 그렇게 기사를 쓰거나 그렇게 광고를 실린다면 우리도 돈 문제로 대응한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이걸 누가 주도해 나가면 그 사람이 기업에 피해를 끼쳤다 그래갖고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나 어떤 자발적인 호응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그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유튜브에 광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서도 문제 있는 회사라든가 이런 거면 다 걸립니다. 걸러내죠. 예, 예, 광고 안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예. 그러면 개인 회사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큰 대형 언론사에서 광고는 광고고 기사는 기사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 소개해 주시죠. 오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돼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이렇게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오늘 뉴스 시간에 앵커 리포트도 역시 언론 보도의 문제점 예. 좀 간추려서 다시 한번 다룰 생각입니다. 예, 오늘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니까 많은 청취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재보궐 이슈, 공수처, 검찰총장 감찰 이슈로 떠들썩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장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서울시장 준비 상황, 또 다른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전화 연결합니다. 네네, 안녕하셨어요? 예, 뭐 각종 언론에 하마평 올라오는 사람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 말고는 뭐 박영선 장관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많이 떠오르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아직 국회가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생각 있는 분들이 말씀들 하시겠죠. 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지난번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때는 여성 가산점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번에도 그런 제도를 채택할 생각이십니까?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는 대로가 하면 예. 그게 이제 뭐 현직이냐 전직이냐 뭐 이런 등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예. 그 가산점이 있었죠. 예. 현재도 있고. 그래서 뭐 예. 현재까지는 그것을 특별히 뭐 없애자 아니면 뭐 더 늘리자 이런 얘기가 특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뭐 기존의 틀대로 가면은 현재는 이제 가산점이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여성 가산점 질문을 드려본 것은 아무래도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 젠더 이슈 이런 거기 때문에 여성 후보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정가에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제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또 후보 선택은 또 별개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어서 예. 그것은 결국 이제 뭐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후보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분의 평소의 인식이나 행동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떠하냐 이런 것일 거여서 예. 그러니까 가상해놓고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렇게 예.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야에 거론되는 분들 자체가 뭐 남녀가 다 있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서울 그 민심 같은 경우에는 뭐 김대중 시절부터 DJ 불편한 말이 있었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예. 뭐 지난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서울은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지방선거는 그렇게 민주당이 만만히 볼 선거는 아니다. 이런 게 중론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서울 선거는 한 번도 만만한 적이 없었어요. 서울 선거는 물론 뭐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지만 예. 서울 선거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또 이기고 지고 차이가 나도 아주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빡빡하다고 봐야죠. 예. 뭐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도 진 적도 있고 이긴 적도 있고 예. 이긴 적이 조금 더 많지만 물론 그러나 진 적도 있고 이긴 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질 수도 있는 선거다. 그렇게 원래도 빡빡하게 보려니와 이번에도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절박함을 갖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안 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치르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도 뭐 서울이 지역구고 서울시장에 도전한 적도 있으니까 서울 예, 시민들의 마음이나 이런 걸 더 잘 알 텐데 야당이 기대하고 있는 건 부동산 이슈 같습니다. 결국은 야당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거 아니냐. 우리가 거기에 발판 삼아가 이겨보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하실 수 있고요. 예. 그런데 또 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예. 경험적으로 보면 서울 시민들이 비교적 이제 전체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비교적 종합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부동산 이슈 하나로 음. 간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여서 예. 이게 기존의 틀이 아니라 저희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불러온 일종의 문명의 대전환 이후에 한편으로는 K 방역 이러면서 국민의 자긍심이 한껏 높아졌고 예. 또 한편으로는 서울 시민들의 어떤 자의식의 수준이 뭐 우리가 뉴욕에 뒤질 게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거를 확 수준을 높일 거냐 하는 이런 여러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부동산 문제를 공격은 야당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만 좁혀질 거다 이렇게는 별로 보지를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예. 결과적으로 보면 늘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이 판단도 좀 엄격하게 하시고 조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예. 저희는 아까 말씀처럼 한편 절박하게 또 한편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준비해야죠. 그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정부 관계자분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뭐 부동산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예. 물어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나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뭐 11월 달인데 어떻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 초면 안정화될 것 같아 보입니까? 글쎄요, 그렇게 그런 기대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결국 부동산이라는 게 심리의 측면이 있어서 예. 제도와 함께 심리의 측면이 있어서 누가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그런 제도로서의 안정과 함께 이제 적정한 어떤 공급의 기대도 있어야 되고 심리적 안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두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일단은 이것이 비교적 이렇게 안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죠. 그래요. 선거를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뭐 인물, 정책, 구도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 구도상으로 봤을 때요. 그 지금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후보를 낼 테고 국민의당도 단독 후보가 나올 수 있을 테고 금태섭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 이야기 또 했었고 이렇게 네. 되면 다자구도가 되면 여당에 유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허, 예. 어차피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비교적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는 계열에서도 후보들이 여러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른바 제3세력이 후보가 나왔을 때 통상 여권의 표를 많이 가져갈지 야권의 표를 많이 가져갈지 경험적으로도 사실은 딱 한 가지로 답이 잘 안 나와서 예. 저는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제법 있고 그랬을 때 승부 예측은 양자구도 이상 정말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네. 그 뭐 선거 앞두고 또 합종 연행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직 뭐 경선 룰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하기로 하고요. 그 전화 연결된 김에 전국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죠. 공수처 네. 문제인데요. 네. 자, 박병수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하고 회동을 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자 얘기했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는 어차피 야당은 이 공수처를 찬성을 안 할 테니까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어떻게 될지의 예측은 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든 공수처와 검찰 개혁을 해라 하는 것이 큰 예, 예. 틀에서는 찬반이 있으나 그래도 하자 하는 쪽이 국민의 또는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에 예.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속보 나온 거 보면 재소집 요청에 여야 원내대표가 이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일 예, 예. 재소집 요청해서 재소집을 했는데 이번에도 야당이 모든 걸 다 반대하면서 비토권 놓는다면은 그러면 민주당의 또 명분은 갈 수도 있겠죠.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길 바라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또 국민들이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계속되는 갈등 여기에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거를 결국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예. 큰 틀에서 보면 어쨌거나 검찰 개혁이라는 큰 방향에 봐서 어느 방향이 맞는가를 일단은 이렇게 가름말을 타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물론 두 개인의 어떤 개성의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해설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검찰 개혁이라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냐, 공수처로 갈 거냐 아니냐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큰 방향에 이렇게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과연 큰 그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고 있느냐, 저는 이제는 많이 벗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이사권자인 대통령이 이제는 결정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두 사람 다 대통령 임명했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글쎄요, 뭐 인사권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이 예. 검찰총장이 직에 충실하게 가고 있는가 이제 예. 의 문제를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수사와 관련된 사건에 관련된 언론사의 사주를 만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이 투명하지 않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것이 옳은가 뭐 다른 걸 다 떠나놓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것이 맞나 저런 것이 맞나 하는 데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건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감찰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예. 응하지 않고 있기 예. 때문에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하셨던가 하여간 어떤 그 유사한 답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국정감사상에서요. 예. 네네. 근데 그는 만난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정도의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었다고 보다 명료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에 대한 감찰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게 사실이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예. 굉장히 그러니까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서 저기 검찰총장의 기본인 어떤 공정성, 사건에 대한 어떤 객관성, 중립성 이런 어떤 근본에 대한 질문과 회의가 가능한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지금 친문 싱크탱크라고 불리던데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의원들 한 5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언론에서는 대선을 1년 5개월 앞두고 이런 싱크탱크가 출범한 것은 이재명, 이낙연 이외에 제3후보를 찾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이재명, 이낙연은 주류가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던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거는 정치에서 기사를 쓸 때 여러 가지 기사를 쓸 수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딱 그 출신의 후보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역할하는 것이 좋겠는가. 꼭 후보를 내는 방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당의 안정감을 지켜가면서 후보와 상관없이 예. 그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와 별개로 비교적 친소 관계에서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앞으로 토론을 해나가자. 예. 뭐 유사한 조직이 이제 과거 제야 출신인 더 좋은 미래 이런 경우에도 있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활동을 또 생각하고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 가지로 지금 뭐 후보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그 가능성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당이 뭐 180석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50여 명이 모여서 이런 싱크탱크를 만들면 결국은 개파 정치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오해가 현실이 안 되도록 예. 당사자들이 누구보다도 이제 당사자들이 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패에 그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무리 뭐 이러한 행보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의원님 지역구에도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무척 어려워하실 텐데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만일 지급하게 되면 전체 다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의원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 얘기가 이제 막 나오기 예, 예. 시작하는 것이어서 예. 이번에는 하여간 이번에도 지난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예. 이거는 정말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죠. 예. 제가 1차 재난지원금을 할 때 후보로서 비교적 빨리 요거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해서 한 20, 30명 출마자들하고 같이 뜻도 모아본 경험도 예. 있고 2차 때는 선별보다는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지난번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넓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도 했던 그런 입장인데요. 예. 이번에는 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단 지금 이 일로 높아지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게 있어서 예. 이걸 생각을 조금 더 해서 저도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에서 계속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시민들의 피로감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마포구에서 인디밴드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서 소규모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여러 자영업자들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를 하시는 분들의 소비가 위축이 되어 있는 게 공연 관람 문화에서도 똑같이 있고요. 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 이렇게 어떤 오락성이 강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고 더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 마포구 홍대 쪽은 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을 관람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런 소규모 공연장이나 소위 클럽, 공연장, 전시장 이런 형태의 업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불황기를 맞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더군다나 지금 2단계까지 됐고요. 공연도 자체적으로 다 취소가 되는 분위기고 연기하는 분위기고 그마저 있던 것도 다 이렇게 이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안이 좀 더 이렇게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그런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유흥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스탠딩 공연장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섬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행정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면 그때 저희 소규모 공연장이나 이런 좋아하셨던 공간들 마음껏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그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사람을 모으기 힘든 상황이라서 공연장 운영이 어렵고 좀 더 세부적인 정부의 대책이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YTN하고 인터뷰한 다른 또 유흥시설 업주는 대안 없이 문만 닫아라라고 하면 굴물한 이야기와 뭐가 다르냐 이런 또 분통을 터뜨린 분도 계십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은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졌죠. 또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요. 카페는 시간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게 됩니다. 워낙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합니다만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소규모 지인 모임에서의 전파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도움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처럼 줄어드는 모양새가 안 나오는데 지금 확진자 증가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271명으로 이게 일견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상 월요일은 주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일에 반 정도의 검사 수로 양성률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예. 즉 어제 그제 21일이 386명이었었는데 주말 이틀 동안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과연 정점인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난 19일부터 1.5단계 거리두기 강화가 있었고 예. 또 내일 0시부터는 2단계를 시행하게 되면은 아마 이번 주 중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집단 발생만 없다면은 추세적으로 감소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집단 감염이 뭐 이태원 클럽 8.15 집회 이렇게 시작됐었는데 이번에는 산발적 감염이 좀 많아가지고 결국은 날씨 때문이 아니냐. 그 실내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도 있던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달 동안을 이 코로나가 같이 오면서 예. 1차 신천지라든지 뭐 5월 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쿠팡이라든지 또는 이 물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콜센터라든지 이런 감염들은 완전히 제어가 됐었는데 예. 8월에 여름에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8.15 집회 이 이후로 할로윈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풍놀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었던 그 지역사회 감염이 완전히 줄어들지 못하고 항상 100명 전후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예. 10월 12일부터 우리가 1단계로 완화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5단계 거리두기를 하면서 11월 7일부터는 일단 1단계로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감염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의 어떤 이 발생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감염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은 지방에도 계속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이것이 또 겨울철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이 상황이 바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예.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뭐 경제적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로 지금 상향을 시켰는데 그 일부 전문가들은 2단계로 모자란다, 2.5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조금 더 빨리 2단계로 올렸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교수님 생각에 지금 2단계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인데요. 사실은 1.5단계라는 것을 좀 주말 전에 했으면은 월요일, 화요일부터의 이 약속수를 다 캔슬할 수 있었을 거고 아하. 2단계도 좀 며칠만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 우리가 이 5단계라는 기준을 정해놓은 이상 그 기준에 맞게끔 해야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2.5단계, 3단계 럭다운까지 해도 방역으로 보면야 좋겠죠. 빨리 넘어갈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그것만이 거리 단계 이 단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잘 따라하고 모든 만남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우리가 이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인 방역이라는 의미에서 5단계를 만들어서 지금 방역당국이 정했으면 그 정한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고 또 어떤 때는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경제, 방역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만은 탄력적으로 어떤 때는 방역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준이 못 미친다 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하면은 좀 더 선제적으로 하루 이틀이라도 바로 하는 그런 방역이 지금 좀 바람직한 예.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방역당국은 이번 주 한 주 동안 수도권 2단계로 격상시켰단 말이죠. 그 이후로는 조금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까? 물론 뭐 전제 조건은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만. 예, 근데 한 주가 아니고 2주를 정했습니다. 12월 7일까지 2단계를 일단 하는 것으로 보는데. 2주입니까? 예, 예. 예, 2주로 12월 7일 아마 이게 12월 3일에 우리 수능 시험도 배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전에 좀 잡혔으면 하는 희망도 분명히 섞여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난주에 1.5단계로 일단 격상을 하면서 며칠 되지 않았는데 지금 2단계로 올린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1.5단계의 효과도 분명히 이번 주 중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하루하루의 환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과연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이 기간이 얼마나 가는지가 더 중요해서 예. 오히려 한 1, 2주일 지나면서 줄어들다가도 우리가 수능이 끝나면서 조금 더 해이해지면은 이 2단계가 1.5단계로 내려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초기 이번 주보다도 수능이 지나가면서의 1.5단계로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로 보여서 지금 한두 주 아주 잘하지 않으면 우리 올겨울 진짜 추운 겨울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의료진의 피로도는 어떻습니까?
그 지금 뭐 그래서 1년 가까이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 뭐 의료진이 제일 필요하시겠죠. 또 예.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종사원들 또 그 가족들 전부 우리 온 국민이 영세업자들 다 피곤하고 예. 지금 10달에 거쳐서 가고 있는데 백신이 내년에 나온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1년은 더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 피로도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오래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 좀 둔감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위기의식 같은 것들도 단계를 상향한다 할지라도 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난 별로 그게 무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지금 마스크 쓰기 뭐 다 잘하고 있지만 예. 손 씻기 하는 것들도 좀 소홀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예, 모든 의료진들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의 원내 감염이라는 거 아무리 잘해도 어디선가에 구멍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고삐를 조여서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 겨울을 잘못 지나가게 되면은 험악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대 고비가 될 수 있겠다. 백신 나오기 전에. 그 병상 부족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게? 지금 상황에 이렇게 200명, 300명씩이 계속 가다 보면은 예. 결국은 제일 중요한 중환자실 병상 부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2월, 3월에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보셨다시피 하루에 900명이 나오면서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공백 중환자실 부족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경기 지역이나 또는 강원 지역의 중환자 병상이 상당히 지금도 벌써 모자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정점으로 간 그 수준에서 빨리 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200~300명이라고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이 400명이라는 것이 일주일만 지속돼도 당장 의료체제 붕괴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우리 방역당국에서 뭐 처음에 1월 달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이후로 계속 중환자실을 확충한다고 했었지만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 중환자실이라는 것이 뭐 한두 달 만에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내년이라도 예산에서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예. 이런 부분들, 즉 공적 영역의 부분들,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이런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아주 대대적으로 좀 지원을 한다든지 우리 모든 공공의료에 있어서의 문제점 지금 1년 동안 아무리 잘했어도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생각하고 좀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좀 많이 모자란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교통 상황 듣고 7시 정각 3부로 돌아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3부는 사건 처리반 시간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뉴스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뉴스 정면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그리고 사건 처리반원 MC 장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법이 판결한 만 15세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이 있는 원인을 제공한 사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성인 남성이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는데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대법에서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가해자인 군인 A씨가 만 15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되냐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 A씨는 성적 학대 행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후 가해자 A씨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원시민 고등군사법원은 만 15세인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며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에서 이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대법에서는 만 15세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라고 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겁니다. 지금까지 사건 처리반원 MC 장원이었습니다. 예, 원심이 군사법원이니까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했던 거고 지금 대법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1심, 2심은 군인 신분을 하더라도 이제 군인 신분이니까 1심, 2심 고등군사법원까지 가지만 3심은 모든 국민이 다 대법원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아동이 피해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것은 이제 그래서 정확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직업군인일 가능성과 당시에 이제 의무 복무 중간이지만은 의무 복무가 정지되는 상황 두 상황을 가정해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으면은 2심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다시 군사법원으로 갑니까? 예,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예. 근데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대법 판결의 취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미성년자니까 그것도 만 15세 성적 자기결정권은 없다. 뭐 이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은 원심이 단순히 연령과 성관계했다는 점만을 토대로 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잘못됐다고 보았고, 이 아동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적 학대 행위인지 여부를 따질 때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세세하게 짚어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동 청소년은 온전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보호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만 15세니까 뭐 우리 나이로 하면 16, 17세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학대에 해당한다.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판결이 있었습니까? 네. 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판단할 때 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고요. 이 아동 자신이 설령 동의했더라도 아동 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다거나 아동 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에 동의를 했더라도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예. 그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동의하에 성관계했으면 학대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군사법원에서 무죄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자체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13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되고요. 근데 그것이 올해 5월부터 16세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그 딱 중간에 있는 겁니다. 2017년도의 법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13세일 때고 지금 판결 나는 대법원 판결 시점은 16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제강간이라고 하는 게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법은 만 13세 미만이면은 이거는 강간으로 처벌한다. 그렇죠. 이걸 지금 만 16세로 높였단 말이죠. 높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1심의 검사도 성적인 부분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학대 행위로 기소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고 엄격하게 나이 기준으로 봤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근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 마린보이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성인과 그 미성년자의 관계가 아니고 만약 미성년자끼리의 관계였다고 하면 그러면 의제 강간이 되느냐? 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이게 새로 생긴 겁니다. 기존에는 13일 미만만 의제 강간죄로 됐는데 그것의 3호 조항으로 돼 갖고 13세에서 16세 사이에서는 그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처벌하는 19세 이상일 때만 처벌한다. 이런 형태로 바뀐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
그 가해자가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는 SNS 가짜 계정을 이용해서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접근을 해서 이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넌 이제 내 평생 노예야. 나를 차단하거나 익집하는 순간 바로 전국구로 퍼지는 것이다. 라고 보내면서 이 신체 노출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소위 말하는 성착취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가해자는 계속해서 이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면서 급기야는 이 피해자를 이 강간할 의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피해자를 또다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협박은 유죄, 이 강간 미수는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 또한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건에서 위계의 의미를 정확히 대법원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2심에서는 엄격하게 본 겁니다. 흔히 말하는 협박과 강간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2심에서 봤고 대법원은 그것이 어쨌든 위계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변화된 사회 환경과 일종의 그루밍이라든가 아니면 위계의 어떤 폭넓은 확대 이것을 대법원에서 지적한 것이죠. 아니 협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는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고 그게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폭력으로.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13세에서 16세로 옮겨졌다,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젠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이번에 경찰청에서 문신 있는 사람도 경찰이 될 수 있다고 개정을 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문신 있으면 경찰 안 됐나 보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 자를 갖고 잽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문신 크기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제가 이제 시험관이었기 때문에 네. 또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흉터인지 문신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자를 갖고 재 갖고 하는데 이제 규정 자체가 엄격해진 거죠.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문신이 있다가 지웠던 흔적이 있어도 좀 불이익을 받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젊었을 때 요즘은 또 타투가 유행이기도 하니까 네. 했다가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나 경찰 공무원이 돼야겠다. 네. 이런 꿈을 가지면 큰일 나겠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꿈이 있으면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열심히 지어갖고 그걸 몇 번을 수술해서 다시 경찰을 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타투는 하는 비용보다 이 지우는 비용이 더 비싸고 기간도 더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아직 우리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인데 지금은 사실은 법에 아직 이 문신, 타투는 의사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불법이단 말이죠. 그렇죠. 의료행위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거 개정안을 지금 준비한다고 하던데 좀 현실을 못 따라가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발목에도 하고 허리에도 하고. 네, 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선타 후뚜맛이라고. 일단 타투하고 부모님께는 후에 두드려 맞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이 패션 타투라고 하죠. 이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타투한 경우를 많이 보고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국민에게 공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 실제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인은 상관없는데 또 다른 공무원이 모르겠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저번에는 저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가 과연 심한 문신을 해도 되느냐. 이걸로 또 논쟁이 붙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제복을 입고 그런데 왼쪽 팔뚝에 그 흔히 말하는 사랑, 하트.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누가 그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경찰의 다수의 경찰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회가 변화됐기 때문에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이 될 수 있는 개정안 문신이 있어도 됐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제가 기준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내용. 둘째,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셋째, 특정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넷째,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면서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이제는 신체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추상적인 것 같긴 한데 기준이 많이 그럼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는 레인저 같은 거 이제 보시죠. 특수부대 이런 마크 같은 경우. 그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출신들, 경찰 특공대 이런 사람들이 네.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죠, 예전에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는 괜찮다? 부분. 예. 그럼 그거의 기준은 뭐냐? 그게 여기에 뭐냐면 해골 그려져 있고 네네. 특수부대 있는 그거는 혐오가 아니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수상적이에요. 네, 이 정확한 제가, 기준을 만든다는 게. 어제 밤에 사보타지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 미국 경찰들인데 네. 뭐 다 온몸이 다 문신이에요. 미국은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좀 안 된다. 국민정서상. 미국도 주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대부분의 주는 사실 이 옷 바깥으로 제복 바깥으로 문신이 노출이 되면 경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허용이 되는 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최근에도 한국 경찰에 응모해서 이것 때문에 탈락한 사람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이 기존에는 지원자의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탈락을 했습니다. 예.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17년까지 이 문신으로 신체 검사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례는 15건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전까지는 시술의 동기, 의미 그리고 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부터는 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위배되는지 그리고 노출 여부로 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배상훈 교수는 문신이 없을 것 같고. 네. 뭐 경찰 출신이기도 하니까. 네. 장원 씨는 어때요? 저는 그 아버님이 듣고 있어가지고 눈썹 문신 했고요. 예. 눈썹 문신은 뭐 미용이니까. 사실 그것도 불법 시술입니다. 눈썹 문신도 사실 같은 문신의 범주로 들어가니까요. 네.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 관련된 아까 논쟁이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발목에 있었던 그런 그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여러 경찰의 수험생들의 어떤 온라인 사이트나 이런 데 있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고 부분인데도 시민들한테 약간의 뭐 일종의 혐오감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불편함을 준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게 보수적으로 봤던 거죠. 그렇네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네. 근데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껏 허용이 안 됐지만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이 소방관 파이터 윤호영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소방관이자 격투기 선수인데 그 가슴에 타투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동생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동생에게 좀 미안한 감정이 많이 있어서 동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가슴에 타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소방관으로서 복무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시합에서 이긴 파이트머니를 독거노인과 이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위해서 기부하기도 하고 굉장히 선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 기사가 나오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조금 공무원이 문신을 해도 되느냐라는 식의 이제 안 좋은 댓글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소방 공무원은 크게 이제 제재를 받지 않고 좋은 이런 뜻으로 동생을 생각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좀 이해해달라 뭐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또 이제 소방관들 같은 경우 이 불을 끄다가 이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슴에다가 이 장기 기증 의사를 몸에 새긴 소방관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이제 블러드 타입과 함께 가슴에 그런 내용을 좀 의미를 담아서 이 타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판단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법이 빨리 현실과 좀 따라가야 된다. 지금 사실 뭐 우리 주위에 마사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불법이거든요. 시각장애만 원래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이 엄연히 있는데 지금은 또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MC 장원도 눈썹 문신 했으면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대부분의 또 여성분들도 미용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대중화되어 있죠. 그분들도 과연 불법인가. 그래서 빨리 이거는 좀 법을 좀 고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 들고. 장원 씨 코수염은 문신 아니에요? 이거는 오롯이 다 100% 제 털입니다. 예. 매번 비슷해요. 그래서 예. 색깔과 뭐 이런 것들이. 네, 매일 아침 다듬고 나옵니다. 이게 사실 코수염 있는 사람들이 좀 비위생적일 거라는 선입견들을 갖고 계신데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이 기장을 맞춰가지고 자르거든요.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길이를 맞춰서.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가 좀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의 어떤 그 보수적 생각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은 아무래도 대민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는 직업이고 시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런 거부감이나 거리낌 없이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타투가 노출되거나 이러면 좀 거부감이 좀 있고 공무원은
국민 정서에 최대한 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난주에 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못한 건 코너 속의 코너. 미제 사건 처리반. 뭡니까 이거? 네. 이 우리 반장님께서 사실 이 대한민국의 넘버원 프로파일러 아니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의성에 맞는 사건들도 처리를 좀 해야겠지만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들도 하나씩 해결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미제 사건이란 건 말 그대로 끝이 안 난, 해결이 안 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대한민국에. 많다고 글쎄요. 공소시효가 끝난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요. 이제 미제 사건은 정의가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형태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도 있는데 이런 사건, 의문사라든가 범인은 잡혔는데 사실은 이춘재 8차 사건처럼 엉뚱한 범인이어갖고 사실은 진범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사건. 그러니까 포괄적인 미제 사건의 영역이 있고요. 경찰이 주장하는 미제 사건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위에서 미제 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차원에서 보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 한국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살인 미제 사건은 272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방청마다 몇 건씩 가지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소시효가 이제 있을 때 없을 때나 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여기 있을 때는 이미 사라진 사건이니까 미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이미 그러니까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체가 발견되긴 유골이 발견됐죠. 예. 다만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공소시효는 이미 끝이 났고 이건 그냥 미제 사건으로 사라진 사건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각 경찰청마다 또 미제 사건 전담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체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미제 사건 전담반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나눠서 하는 나눠서 다 거고 합니까, 그게? 예. 실제로 이제 이 끝난 사건과 안 끝난 사건이 왜 같이 중요하냐면 끝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범인이 이쪽 사건 되고 이쪽 사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만 한번 이야기해보죠. 벌써 30년 가까이 된 사건이네요. 네, 이 사건은 1991년 이 와룡산에 도룡뇽 알을 잡으러 간 9세에서 13세 소년 5명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예, 경찰은 와룡산 일대 연 인원 32만여 명을 투입해서 수색을 벌였으나 이 소년들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2002년 와룡산에서 두개골 손상 등 이 타살의 흔적이 있는 실종 소년 5명의 유골이 발견됐지만 지금까지도 실종, 사망 경위 등은 규명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지금 이때 실종된 그 아이들이 사실은 MC 장원 씨 또래 친구들입니다. 지금 그대로 자랐다면은 MC 장원처럼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됐을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5명의 친구가 사라졌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못 찾은 것도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인력을 경찰이 투입해서 산을 샅샅이 수색했는데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못 찾았는데 2002년에 발견됐어요. 그 산에서. 예. 그러면 거기서 범행지인지 유기지인지 이거부터 나눠야 되고, 그럼 그때 두개골에 있는 명백한 타살의 흔적, 네. 삼날 자국이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다양한 형태의 증거들. 근데 그거 있으면 왜 수사가 안 됐는가? 이 부분, 그리고 기록은 얼마나 살아있는가? 이런 부분도 정확히 다시 복원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그때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또 뭐 미군들이 사격 연습하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니야? 고발 사고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유골은 또 어떤 일부의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백히 이 오른쪽에 삼날 자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그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는데, 네. 그럼 왜 그게 수사가 안 됐을까? 이런 부분도 규명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예. 아직도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은 뭔가 아직도 증거는 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 이제 화성 연쇄살인사건 부르면 안 되죠. 이춘재.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이것도 영구 미제로 남을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밝혀졌잖아요. 네. 그렇죠. 예. 증거 분석으로 밝혀졌죠. 그러면 교수님 볼 때 어떻습니까? 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도 언젠가는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증거만 엄격히 분석을 하고 당시 기록만 제조만 한다고 하면은 단서는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근데 경찰 입장에서도 이런 사건이 영구미제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영구미제 사건에 인력을 투입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투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인력 자체가 너무 미약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런 사건은 사실 에이스 중에 에이스를 투입해야지 해결될까 말까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투입하기에는 지방청의 인력이라도 이런 부분이 네. 사실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처리반 배상훈 프로파일러 MC 장원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